중국인 전체가 충격을 받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뉴스인 CCTV 생방송에서 20년간 자리를 지킨 최고 앵커의 발언이 중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중국 최고 앵커의 입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이 발언은 단 하루 만에 중국 SNS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이 앵커가 평소 한국에 대한 무시와 냉소로 유명했기에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 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까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이 사건의 전말. 도대체 어떤 사연인데 중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CTV 메인 뉴스의 앵커 리천아입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카메라 앞에 앉아 대본을 훑어보고 있네요. 특집 보도는 양쯔강 오염 문제군요. 매년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솔직히 지겹습니다. 스튜디오는 방송 전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으며 오늘의 대본을 다시 한번 읽어봤죠. 양쯔강 오염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런 환경 문제는 늘 있어왔고 늘 그렇듯 잠시 시끄러웠다가 묻히겠죠. 3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저는 평소처럼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았어요.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저를 보게 될 거예요. 3-2-1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양쯔강 오염 문제에 대해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된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사태와 이로 인한 주변 도시들의 식수 위기에 대해 전달했죠. 화면에는 오염된 강물 이미지가 비춰졌고 오염된 물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양쯔강 오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놓았어요. 특히 미국 환경학자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의 한강 복원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강? 한국의 한강이요?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 정말 작은 나라죠. 양쯔강과 비교할 수나 있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돌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화제를 전환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중국의 위대한 환경보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이야기가 왜 우리 방송에서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양쯔강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중국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우리의 자랑이죠. 한강 같은 작은 시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 길에 PD가 다가와 오늘 방송이 훌륭했다고 칭찬했어요.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딸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제 딸 위리는 최근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죠. 요즘 많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문득 오늘 방송 중 외국 전문가가 말한 한강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강은 오염된 죽음의 강이었다던데 정말 그렇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서양 언론에 과장된 보도겠죠. 우리 양쯔강의 위대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더군요. 당연한 일이죠. 중국은 항상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류린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점에 들어서자 류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딸은 아빠를 닮아 날카로운 눈매와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주 의견이 충돌하곤 해요. 아무래도 사춘기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웃으며 딸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또 한국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방송 봤어요. 류리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날카롭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평소처럼 뉴스 진행했을 뿐이야. 저는 무심히 대답했죠. 그 서양 전문가가 한강 이야기할 때 엄마 표정 다 봤어요. 또 무시했죠. 류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들어봐, 양쯔강과 한강을 비교하는 건 코끼리와 개미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 중국과 한국은 규모가 다르잖니.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류린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엄마는 수많은 자료와 보고서를 받고 방송인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약간 목소리를 높였어요. 류린은 저번 달에 친구들이랑 한국 콘서트 보러 갔었어요.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류린은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다고 막 칭찬을 엄청 합니다. 한강공원은 한국 시민들도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한국에서 얼마나 좋고 하겠어요. 류린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곳이니 당연히 관리가 잘 됐겠지. 우리 양쯔강은 너무 거대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없어라고. 딸에게 중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끔 말해줬습니다. 이 말에 류린이 벌컥하더군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시고 중국만 최고라고 하시고 류리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중국이 최고인 건 사실이잖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첨단 기술 오지. 인공지능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선두에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그렇겠죠. 하지만 세상은 엄마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류린의 눈에서 실망감이 보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죠. 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서먹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류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저는 잠에 들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뭔가 찝찝했죠. 요새 하도 한국 노래, 음식, 문화가 다 난리라는 가짜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 제 생각에 약간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그래서 바로 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상하이 출장이 있는데 그거 연기할 수 있을까요? 출장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그 강이 정말 우리 양쯔강보다 나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의 말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싶었죠. 한국이 얼마나 허풍을 떨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중국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제 목소리로 세상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죠. 양쯔강과 한강의 차이를 분석한 특별 보도를 경영진에게 제안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서울의 공기가 상하이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좀 더 맑은 것 같기도 했지만 아마 제 착각일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현지 촬영을 진행했겠지만 이번엔 왠지 달랐습니다. 항상 회사 사람들과 오다가 혼자 와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중국 최고의 뉴스 CCTV의 유명 앵커라는 걸 숨기고 일반 관광객처럼 한국을 돌아보려 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 공항 직원들은 항상 바쁘고 사무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직원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열차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이 지하철보다 좁고 작지만 놀랍도록 깨끗하더군요.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앉아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상하이나 베이징만큼 압도적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현대적인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보다 놀라운 건 길거리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군요.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본론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여의도역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멈춰 섰어요. 발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강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던 한강과는 달랐어요. 맑은 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게 오염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강사업본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재차 왔다고 하면 정보를 얻기 쉬울 테니까요. 물론 CCTV 소속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중국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매우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통역사까지 불러주더군요. 한강사업본부의 젊은 직원 김민수가 저를 안내했어요. 그는 한강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강은 깨끗했지만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강변에는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한강 사진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의 양쯔강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죽음의 강을 되살릴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김민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이었다고요. 정부의 정책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한강 생태공원을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강이 변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밤이 되자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다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강물에 반사된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양쯔강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강변은 산업지역이거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강을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강사업본부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난 직원 민수 씨가 약속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강생태보전팀의 박지원 팀장도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지원 팀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진중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세대죠. 저희는 먼저 한강생태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은 1970년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BOD 수치가 19ppm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었어요. 박지원 팀장이 당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팀장님 혹시 지금 양쯔강의 오염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양쯔강 하류는 현재 평균 BOD 5pp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금 1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양쯔강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중국 공식 발표는 3ppm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박했죠. 박지원 팀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수치보다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한강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강의 수질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그래프였습니다. 물론 후퇴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큰 흐름은 꾸준한 개선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박지원 팀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한강의 여러 지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잠실 생태공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콘크리트로 뒤덮인 제방이었지만 지금은 갈대밭과 습지로 복원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작은 물고기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생태계입니다.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박지원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이었어요. 이곳은 한때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참여도였습니다.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물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선생님과 함께 수질 측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공무원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아닙니다. 다 자원봉사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강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죠. 직원 민수 씨가 대답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박지원 팀장이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국도 시작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한강 수질 자동 측정소로 안내했습니다. 24시간 한강의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죠.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는 건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누구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민수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투명성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양쯔강의 수질 데이터는 비공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부 부처 간에도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루 종일 한강을 둘러본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한강은 정말 대단한 강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운 좋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의 원래 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한강 관리에 참여한다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부터 주부회사원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한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김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0년간 한강 인근에 살았다고 하네요. 저는 한강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봤죠. 우리 손으로 살렸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김철수 씨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제안한 것은 한강변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SNS를 활용한 한강 보전 캠페인을 제안했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질 보호 방법을 공유했어요. 저는 옆에 앉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고 하는 겁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교통비도 자비로 내죠. 이게 우리의 강이니까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니 저는 놀라웠어요. 중국에서는 환경보호 활동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회의가 끝난 후 한강시민위원회 회장인 박성민 씨를 만났어요. 그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환경공학 교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됐을 때는 대부분 무관심했어요. 정부만 탓했죠. 하지만 서서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퍼진 거예요. 박성민 회장이 설명했죠. 한강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박성민 회장은 제게 묻더군요. 중국은 어떤가요? 양쯔강 상황은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까요?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쯔강은 위기입니다. 너무 커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주변 공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다르게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정부만 책임지려 하고 시민들은 방관자 입장이죠. 그러자 박성민 회장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변화는 항상 가능해요. 중국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죠. 이 작은 나라가 해냈다면 우리 중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더 큰 나라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양쯔강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을까? 저는 카메라를 꺼내 한강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CCTV에 돌아가면 이 영상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한강시민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소개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였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한강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와 생태 모니터링이었어요. 저는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중국 방송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름이 김영호라고 했습니다. 그는 15년째 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그는 혼자가 아니라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10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녀는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김영호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딸 위린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쓰레기를 줍고 물 샘플을 채취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꽤나 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은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영호 할아버지가 제게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밥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강변에 앉아 먹으며 대화를 나눴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시민의식은 대단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가진 게 없어요. 자원도 적고 국토도 작죠.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려는 의지 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국은 항상 크기와 양으로 세계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는 의지와 정신으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강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현미경으로 한강 물속 미생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한강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죠. 우리 모두의 것이요. 그럼 한강을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대화가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저 그들을 지켜봤어요. 취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활동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질 무렵 활동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모여 오늘 수거한 쓰레기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했어요.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환경보호에 직접 참여한 것이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죠. 다음에 중국에 가면 양쯔강에서도 이런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정책이나 슬로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나라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비행기는 오후에 있어서 아침에 마지막으로 한강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한강을 바라보게 됐죠. 처음 왔을 때는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한강철교를 걸으며 강물을 내려다봤죠. 이제는 그저 강이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존재로 보였어요. 양쯔강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거대한 강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한강의 변화 과정,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것이 양쯔강에 주는 시사점까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제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한강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양쯔강은 크지만 약해졌어요.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한강은 도시를 감싸 안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강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한강. 그 변화의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내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뉴스 앵커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보도해왔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베이징에 도착하자 익숙한 스모그가 저를 맞이했어요.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CCTV 본사로 향했어요. 특별 보도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국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까? 최종 편집본을 만들기 위해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봤어요. 한강이 맑은 물,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 김영호 할아버지와 손주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그대로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방송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특별 보도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강의 성공 사례와 그것이 양쯔강에 주는 교훈에 대해 보도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다는 식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환경 정책을 더 강조하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저는 제 의견을 쉽게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항상 지시대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결국 국장은 한숨을 쉬며 제 뜻대로 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딸 위린에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냥 딸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싶어졌거든요. 방송 전날 밤 저는 대본을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솔직하면서도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되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맺기로 했어요. 드디어 방송 당일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선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저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21 방송이 시작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오염된 양쯔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한국 서울을 방문하여 한강의 환경보건 사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강은 한때 심각하게 오염된 강이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한강은 거의 죽음의 강이었어요. 물고기가 살 수 없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양쯔강 일부 구간과 비슷했죠. 그리고 제가 촬영한 한강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깨끗한 물, 활기찬 시민들, 생태공원의 풍경들, 그리고 김영호 할아버지와 손주의 모습까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변화였습니다. 저는 한강시민위원회 활동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양쯔강의 현실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양쯔강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중국의 젖줄이죠. 하지만 지금 양쯔강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산업폐수와 생활오수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강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들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중국은 더 큰 나라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와 시민 참여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크기와 힘만 강조하다 보니 작지만 강한 이웃의 지혜를 배우는데 소홀했습니다. 양쯔강을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작은 하천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방송은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스태프들도 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저는 존경과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국장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전화도 많았다고 합니다. 국장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용기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녁에 딸 위린을 만났어요. 그녀는 제 방송을 봤다고 했습니다. 위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리린이 말했죠. 저는 몰래 준비한 선물을 딸 위린에게 전해줬습니다. 작은 기념품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맞았어.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딸과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 이야기도 처음으로 딸에게 들려줬습니다. 리리는 이해한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방송 이후 양쯔강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양쯔강 보호 활동을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딸 리린과 함께 양쯔강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도 변화는 가능하다고. 한강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정신은 이제 양쯔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꽤나 뭉클했던 사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생각외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